자, 마무리해 봅시다. 마무리가 아닌가? 이제 시작인가? 1920년대. 1920년대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1920년을 시작으로 하는 게 아니지. 기준점 뭘로 잡아야 돼? 기준점은 아이고. 그잖아. 아이고. 많이 맞았잖아, 우리가. 만세 불렀는데. 아이고. 무슨 운동 기준으로? 3.1 운동 기준으로. 3.1 운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1920년대라고 하는 거죠. 3.1 운동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은 배경, 과정, 결과, 영향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 이른바, 다시, 이건 따옴표를 칠게요. 이른바 문화 통치고요. 이건 일제가 그냥 표방한 거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거잖아. 이른바 문화 통치고 실상은 달랐어. 뭐, 무관 총독에서 무슨 총독이 가능하다고요? 문관 총독이, 아까는 전부 다 육군, 해군, 대장 출신만 왔거든요. 육군 출신이 많았겠어? 해군 출신이 많았겠어? 육군 출신이야. 해군 출신이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 10대 총독까지 있는 것 중에서 사이토 하나밖에 없어. 소위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육군이 힘들 것 같아요? 해군이나 공군이 힘들 것 같아요? 육군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뭘 보면 하냐면 해군, 공군이 복무기간이 더 길어요. 왜 그러겠어요? 육군보다 편하니까. 해군이 행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 저기 섬까지 걸어갔다가 말이 안 되는, 거제도까지 걸어갔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육군이 제일 힘든 게 뭐야? 행군이야. 한번 해보세요. 완전 군장 딱 꾸리잖아요. 25kg쯤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몸무게가 50.5kg이었다고. 50.5kg인 사람이 25kg 완전 군장을 딱 매는 순간 전투력의 99% 상실이야. 군장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매는 건데 전투력 완전 상실이니까. 그걸 메고 한 몇십 킬로씩 한번 걸어봐봐요. 발에 물집 생기고요. 그 다음날 전투를 못해요. 나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육군이 힘든 거야. 유격훈련 이런 거 힘든 거야. 근데 공군이나 해군은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니까 군기가 좀 약한 거야.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덜 빡센 거지. 근데 육군 대장이 많이 오는 이유 알겠죠? 훨씬 어때요? 심각하게 군기가 세다는 거지. 우리 국민들 그만큼 억압하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전통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육방부지. 그렇잖아요. 국방부라고 하기보다는 육방부예요. 육군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모총장 항상 거의 다 누가 있어? 육군이 다 있어요. 국방부 장관 다 그 출신이었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그걸 깨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문관 총독도 가능하다라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일본이 타이완도 지배하잖아. 식민지로. 대만. 거기는 문관 총독이 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놈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헌병 경찰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보통 경찰로 전환되었어요. 하지만 인원과 장비는 무려 3배에서 5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을 뿐이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처럼 한글로 발행된 신문이 허가됐어요. 하지만 어때요? 지네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 기사 삭제라든가 정간이라든가 폐간이라든가 이런 게 서슴지 않아서 그래서 1920년대, 자, 1910년대 가장 잘 나오는 사진이라면 선생님이 제복 입고 칼 차고 있는 졸업식 사진 뭐 이런 게 잘 나온다면 20년대 가장 잘 나오는 사진이 어떤 거죠? 신문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읽을 게 없는 신문이 중간에 뻥 뚫린 신문 이런 것들이 20년대 굉장히 잘 나오는 사진이에요. 왜 없지? 사진 좀 실어 놓을 걸. 나중에 어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게 몇 년대라고요? 20년대다라는 거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을 확대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죠? 도협의회라든가 부면 평의회 이런 거 만들어요. 하지만 이건 뭐라고요? 참정권을 확대해 줄 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뭐에 불과하다고요? 의결기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문. 그러니까 이 책 보면 나오지만 이거는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자문기관이니까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서울시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조례는 법률 다음으로 헌법 다음에 뭐야? 법률이고 그 다음 뭐야? 조례잖아. 조례는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잖아. 그럼 어때요? 참정권을 허락해 준다면 거기서 만든 건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원의 영업을 서울시는 10시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10시까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또 달라요. 그래서 뭐 11시. 이건 뭐가 다른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야. 학원을 몇 시까지 해라. 헌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헌법이 아니면 그 밑에 뭐 한다? 법률. 아니면 뭐 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춰서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뭐에 불과하고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그리고 여기에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직접세를 5원 이상 내야 되는데 이거는 상위 1%쯤 되는 무슨 파들에만 해당된다고요? 지주라든가 뭐야? 친일파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어때요? 친일파들만 모은 조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어때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1931운동 계기로 이 땅에 무슨 주의가 들어온다고?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확산되잖아. 이걸 때려잡는 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25년 5월입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거든요. 제1차. 1925년 5월 달에 뭐 한다고요? 치안 유지법. 너무 중요하죠. 치안 유지법. 이게 1920년대 상황이다. 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의 실상 봅니다. 3.1운동으로 무단 통치 한계를 인식함과 국제 비난 여론 이걸 모면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 수탈의 극대화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7급 정도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내 정치 변동입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 메이주신 이후에 거의 최초로 민간, 그러니까 군인 아니고 민간 정부. 그래서 일본 안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본토가 어때요? 정치적 변화가 생기니까 우리 식민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대정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자로 대정이고 다이쇼라고 읽습니다. 목적 친일파 육성으로 인해서 민족의 이강과 분열을 도모한다. 그래서 일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활동을 유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친일파 육성하는 거죠. 표방과 실상인데 무조건 시험 뭐 나온다? 실상 나옵니다. 민간총도 임명된 적 없고요. 보통 경찰은 인원과 장비가 3배에서 5배 증가했고요. 고등경찰제 시행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고등경찰제, 사상범과 정치범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글신문 다음 얘기했고요. 참정기획, 일부 친일 자산가에 국한됐고 선거권은 제한됐고요.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외웁니다.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설치합니다. 친일파 중심의 실권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교육기회 확대와 2차 조선교육령. 1차는 1911년이고요. 2차가 1922년입니다. 조선 역사시간을 축소하고요.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만 치중합니다. 보통학교 취업률은 18%에 불과했다. 이것도 191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10배 이상 늘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1930년 기준으로 18%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대는 이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본질,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거고 일부 인사들 일제와 타협해서 민족성 개조 자치운동 주장하죠. 그 대표적인 누구야? 이광수. 일본의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친일파가 생겼잖아. 누구야? 이광수라든가 하나 더 최남선, 또 너 최린. 자, 써둡시다. 친일파 이름 정도 알아줘야지. 이광수는 아니까. 이광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요새 역사 공부하는 애들 이광수 그러면 그 런닝맨의 기린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최남선 또 누구라고요? 최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은 친일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지. 왜? 이미 1920년대부터 친일을 했잖아요. 선구자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무슨 전쟁 이후에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본격화거든. 그러니까 뭐 서정주라든가 모윤숙이라든가 이런 친일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중일전쟁 이후에 싹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20년대부터 이미 친일에 나섰다는 얘기는 굉장히 선구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완용은 뭐게? 시조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시죠?
사이토 총독의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일본에게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관리를 강화한다. 신명을 바칠 친일자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 침투해 친일단체를 만든다. 각종 종교단체 친일파라 하여금 최고 지도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고문하지 오용한다. 친일자 민간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하에 친일 지식인을 대량 양성한다. 아, 정말 나쁜 쪽으로는 머리 좋은 놈들이 일본 놈들이야. 자, 왼쪽에 이제 자치운동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이광수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자치운동입니다. 자, 핵심이 뭐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참정권, 자치권을 보장받자는 게 이광수의 대표적인 뭐야?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유지법 제정합니다. 치안유지법 중요하죠.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805쪽 문화통치 내용. 면장의 자문기관에서 면협의회, 경나대, 도평의회와 면협의회 둔다 그랬잖아. 면협의회 회원은 군수 또는 도사가 임명한다. 다만 지정면은 일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한대요. 주민의 직접 선거가 일본이 많이 사니까 지들이 직접 선거해도 되겠지. 일본 놈들이니까. 선거권자를 피서가 요건 1년 이상 그 면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생계를 영위한 남자로서 여자는 안 되는 거야. 분노해야 돼. 여자는 왜 안 돼? 분노해야 되고요. 면부가금 연액 5원 이상. 이게 상위 한 1% 됩니다. 종교적 친일 인물을 물색해서 그들하고 귀족 양반 블라블라 됐고요. 자세히 보기 1번에 다이쇼 데모크라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선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어 문화통치에 일본 정치를 다이쇼 데모크라시 본다. 메이지 끝나고 천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다이쇼가 들으면서 일본에서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었다. 정당제가 틀을 잡아 시작했고 1918년 처음으로 정당 내각에 들어섰고 25년에 20% 남자에게 선거권을 좀 보선하니 의회 통과되고 보통선거도 실시되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3.1운동 터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통치가 됐다? 문화통치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경제죠. 여기까지 정치라면 경제. 자, 경제에서 자 기억나야 됩니다. 1차 대전 중에 일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기억나죠? 1차 대전 중에 일본이 엄청나게 뭐가 진전된다? 공업화가 엄청나게 진전된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공업화가 진전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공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공장이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공장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공장을 지으려면 어때요? 이제 공장 지을 만한 좋은 땅은 이미 어때요? 공장이 다 들어섰으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지. 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뭐 노동자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월급이 올라가겠지 당연히.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농촌에서 여러분이 일본 농촌 총각이야. 하야시나 뭐지? 하야시 뭐 쓸까? 일본 놈 이름? 좋은 이름 하나. 나카무라 뭐 이런 애들 있어. 이런 애들이야.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게 나을까요? 도시에 가서 공장에 취직하는 게 나아. 공장 취직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지. 그럼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농촌에서 뭐 할 사람이 부족해? 농사 질 사람이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해? 쌀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첫 번째. 근데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일본인 자본가 입장에서 땅값도 좀 더 싸고 인건비도 싼 것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식민지 조선으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식민지 조선으로 와서 공장을 지으려니까 무슨 형이 딱 가로막고 있어? 회사령이 가로막고 있잖아. 그래서 총독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아예 어때요? 장벽을 철폐해 주는 거. 이게 뭐야? 회사령 폐지. 허가제가 뭐로 바뀌는 거? 신고제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일본 자본가들이 조선에 넘어와서 공장 만들기가 좋아졌어. 문제는 허가제로 바뀌는 순간 조선 사람 중에도 눈치 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로 호남의 대지주 인촌 김성수라고. 기억나잖아. 고려대학교 가면 동상 서 있는 바로 그 양반이라고. 일본 얘기했지. 고려대학교는 왕건이 만든 게 아니고 인천 김성수가 만든 거라고. 자, 그러면 김성수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농업자본가에서 무슨 자본가로 변신하고 싶은 거야?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고 싶겠지.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 그게 뭐라고? 경성방직주식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야. 문제는 어때요? 일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품질이 어때요? 안 좋겠지. 쉽게 해서 하면 돼. 모나미 펜이 있고 미쯔비시 펜이 있어.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 어느 걸 들고 공부할 거야? 미쯔비시지. 아니야? 모나미 펜 들고 공부할 거야? 공부하기 싫다는 뜻 아닌가? 편집해 주세요. 다시. 모나미가 항의할라. 괜찮아, 항의하세요. 예, 저도 미쯔비시 펜 씁니다. 이거는 손만 대면 그냥 글씨가 써지는 것 같아. 너무 좋잖아. 정말 쓸 때마다 감동이야, 감탄이야. 모나미 펜은 노코멘트 하겠어요. 어쨌거나 요새 많이 좋아졌더라. 그 정도로 하자. 어쨌거나 그럼 어때요? 가격이 같다면 우리가 미쯔비시를 못 쓰는 이유는 비싸서 못 쓰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심 계속 갈아 끼우고 막 드림디포 가서 심 사가지고 계속 갈아 끼우고 막 이렇게 쓰지만 심도 비싸더라고. 어쨌거나.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뭘 쓰겠어요. 미쓰비시 쓰지 않겠습니까? 딱 그때 그 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힘들게 돈 들여서 공장 만드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자본가지. 지주지. 일본 총독이랑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얘들이 뭐 총칼 들고 싸우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본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본은 욕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뭐에 호소한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야.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물산 장려운동이다. 여러분 얘기했더니 경나죠. 그죠? 그래서 자 물산 장려운동 요즘 그런 말 안 쓰지. 물산을 장려합시다. 북에서 왔네. 뭐 이럴 거 아니야. 물산 장려라는 표현을 우리는 요즘 뭐라 그래요? 국산품 애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1910년대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 없지. 왜?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지. 뭐가 없어? 국산품이 없어서 그렇지. 회사력이 뭐니까? 허가제니까. 일본 놈들이 국산품을 안 만들게 하니까. 20년대 이제 뭐라고요? 이제 국산품이 생기니까 뭐라고요? 국산품 애용 운동이 생기는 거야. 이게 뭐야? 물산 장려운동 몇 년대다? 20년대 초반이다. 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이 공업화되면서 첫 번째로 회사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되는 거야. 폐지는 다시 말해서 허가제가 뭐로 바뀐다? 신고제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제 일본과의 관세까지도 사라집니다. 자, 일본과 관세 사라진 게 언제였지? 자, 그럼 관세가 언제 생겼어? 강화도 조약에 관세가 없잖아. 기억나요? 무관세였지. 자, 무관세 규정한 건 뭐였어? 강화도 조약엔, 본 조약에는 그런 게 없잖아. 1876년 2월 달에 강화도 조약이었고, 5달 후에 7월 달에 조일수호 조규 불옥과 조일 무역규칙, 훗날 조일 통상 장정으로. 그러면 어디에 무관세가 규정됐어? 그렇지, 장정이야, 그지? 조일 무역규칙에 무관세가 있어. 그래서 1883년에 조일 무역규칙을 개정할 때,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할 때, 뭐야? 관세는 우리가 거두짓게 되고, 대신 일본에 뭐야? 최국 대우 인정해주고, 그리고 방공에 대한 규정 설정. 외우라 그랬잖아. 그거 외우시면 이제 그 뒤에가 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관세까지 철폐되니까 더 이상 어때요? 경쟁력이 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뭐 하자고요? 이때 나온 게 뭐라고요? 물산 장려 운동이 나왔다. 라는 것까지 아셔야 되고, 이 물산 장려 운동, 자, 사회주의 결이 적극 지지했다. 이런 말 하면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거 누가 하자는 거야, 지금? 사장님이 뭐 하자는 거야? 자기 물건 팔아먹자는 운동이야. 이건 프로레탈리아가 중심된 거야. 부르주아가 중심된 거야. 부르주아가 지가 부자 되겠다는 운동이잖아. 거기 뭐야? 애국심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계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자들은요, 계급이 중요해요. 민족이 중요해요. 계급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회주의는 프로레탈리아가 단결해서 온 세상의 프로레탈리아가 단결해서 온 세상의 부르주아를 다 발라버리자는 게 이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요, 일본 부르주아나 조선 부르주아나 똑같은 거야. 그냥 부르주아일 뿐이야. 그럼 부르주아는 뭐 할 대상이야? 타도할 대상이야. 근데 그 부르주아를 살찌우자는 운동을 이거 찬성하겠냐고. 사회주의 계열은 뭐라고 할까? 이걸 굉장히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합니까? 이것은 부르주아, 중산계급의 이기적인 운동이다.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운동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익혀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면 충분히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일본이 뭐가 부족해진다고요? 쌀이 어때요? 부족해지니까. 쌀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왜 부족할까요? 일본이 이때 굉장히 잘 나갈 때란 말이야.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니까 뭐가 늘어나냐? 인구가 늘어나요. 전쟁 없잖아요. 인구도 엄청 늘어. 일본이 무슨 독일과 직접 싸운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까지 모셔야 되는데, 유럽에서 연락 싸우는 거야. 일본 유럽까지 가서 싸울 일이 뭐 있어? 미쳤어? 그럼 어떡할까? 독일이 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데 있잖아. 그런 데를 가서 빼앗는 거야. 그게 어디냐? 중국에서 어디야? 싼뚱반도. 기억나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싼뚱반도에 가면 맛있는 맥주가 있다고, 칭따오 맥주가. 그게 독일의 지배했기, 한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 어떻게 빼앗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독일이 1차 대전 패망했으니까 중국에서 독일 이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당연히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해? 자기들이 회수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가지겠다고? 일본이 가지겠다고. 소위 말해 21개주 요구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이걸 군벌이 받아들이는 거야. 위안스카이 뭐 이런 놈들이. 위안스카이 다음에 이제 위안스카이는 이미 죽었지만 위안스카이 이제 밑에 있는 군벌들이 후배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베이징 대학교 대학생이나 시민들이 참을 수가 없겠지. 우리나라에서 이미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 3.1운동이 일어났지. 그 영향 받아가지고 2달 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 거야? 5.4운동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7급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선지론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많은 희생을 겪은 게 아니고 돈만 벌고 떼돈만 벌었기 때문에 애들이 밥도 많이 먹고 애도 많이 낳고 1년에 인구가 70만 명씩 증가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식량이 어때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장이 많아지면 식량은 더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농촌 총각 때 농사 안 지고 다 도시로 와서 농가가 됐으니까.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어디서 메고 가자? 우리 식민지에서 메고 가자. 이게 뭐라고요? 산미 무슨 계획이다? 증식 계획.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 계획으로. 말 그대로 오직 뭐만 증산하면 된다? 쌀만 증산하면 된다 이거. 오직 쌀이야 쌀. 온리 쌀이야. 온리 미. 쌀 미자. 온리 쌀이야. 왜? 일본이 부족한 건 뭐니까? 오직 쌀이니까. 이거 제가 왜 강조한 이야기죠? 그래서 밭을 뭐로 바꾼다고요? 논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뭐로 만들어야 되니까 쌀을 증산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본이 내세울 때 이렇게 주합니다. 조센징아, 니네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왜 쌀을 요거밖에 생산 못하니? 멍청이들아. 우리 일본이 도와줘서 쌀을 한 2배 정도 생산하게 도와줄게. 증산하게 도와줄게. 그 중에서 반띵하자. 절반은 우리 일본이 가져가고 절반은 니네를 줄게. 이러면 우리 손해날 게 별로 없지 않나? 콜 했어. 문제는 뭐야? 실제로 증산해보니까 증산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요만큼만 가져가면 괜찮잖아. 근데 가져간 건 어떠라고요? 지네가 원래 목표한 만큼 가져갔어. 그럼 실제로 우리 이만큼을 빼앗긴 거랑 마찬가지지.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았다? 수탈량이 더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는 이건 수탈한 게 아니다. 수출한 거라고 우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뉴라이트. 오늘 얘기했잖아. 뉴라이트 학자들은 수출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자, 애국심은 문제 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일본이 쌀을 빼앗아 갔을까요? 돈 주고 사갔을까요? 돈 주고 사갔어요. 돈 주고 사갔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우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원래 물건을 매매할 때는 파는 사람이 어때요? 파는 양의 물건과 가격을 일반적으로 결정하지 않나? 나 이거 얼마에 팔 거예요? 몇 개 팔 거예요? 라고 결정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일본이 지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고 주고 싶은 만큼 줬다는 거 아니야. 물론 오해하면 안 돼. 이거 뭐라 헷갈리면 안 돼. 저 뒤에 나오는 공추라고 헷갈리면 안 돼. 공추는 그야말로 그냥 빼앗아가는 거야. 근데 최소한의 생산비만 빼고 빼앗아가는 게 공출이고 이건 뭐라고요? 돈을 주고 사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수출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지만 나는 그까지는 동의할 수 없고 유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수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유출된 양이다, 쌀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요? 쌀을 증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 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했잖아. 밭을 논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수리시설 만들어야 되지. 수리시설을 혼자 개인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수리조합이야. 수리조합비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떠넘긴다고요? 지주는요. 일본도 말이면 친일파들이 많잖아. 소작농에게 또 떠넘기는 거라고. 또 종자 개량해야 될 거 아니야. 비료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비용을 누구한테 다 떠넘긴다고요? 소작농에게 다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는 분리할 게 별로 없지. 지주는 어떻게 한다? 쌀을 어때요? 수출해서 이익이 생깁니다. 반면에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한 번 망했던 농민들 중에 살아남은 농민들 어떻게 한다? 우여곡절 때 겨우 신고해서 겨우 살아남아있는 농민들 또 한 번 어때요? 몰락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산미증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 농민들이 굶어 죽으면 일본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요. 굶어 죽으면 그 다음에 못 빼앗아 가잖아. 수탈을 못 해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주에서 뭐 한다고요?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 농민들은 입에 풀칠하고 쌀은 일본이 주로 가져가고 그 가져간 항구가 어디라고? 니네 동네 아니야. 목포와 군산이야. 그래서 목포 군산에 일본 놈들이 많이 왔겠지. 그래서 옛날 일본식 가옥들, 일본 마을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도. 그거 이제 손모 혜원 씨라는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좀 많이 샀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고 저는 손모 혜원 국회의원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야. 분명히 이건 어때요? 이해충돌의 원칙에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땅의 언론에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같은 시기에 어떤 문제가 튀는지 아세요? 해방 후에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사법부의 수장이 뭐예요? 대법원장 아니에요.
대법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 많이 갔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전직 대법원장은요,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근데 손혜원 사태가 났을 때 그 무렵에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지낸 양승태가 구속이 됐다고. 근데 있잖아, 어느 게 더 큰일이야 생각을 해봐. 양승태 구속이 내가 볼 때는 정말 한 100만 배쯤은 더 큰일이거든요. 손혜원 잣대로 들이대면 모당 국회의원들요, 논란거리 안 될 국회의원 몇 명 없을 겁니다. 근데요, 양승태 구속된 데 있잖아. 조모일보 있잖아요. 조모일보. 손혜원 구속보다, 손혜원 구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손혜원 얘기보다 양승태 구속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손혜원 얘기가 기사에서 3배 이상 더 많이 실렸어요. 3배 이상. 한겨레는 양승태 구속이 2배 더 많았고, 조땡일보는 손혜원이 양승태보다 3배나 더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랬을까? 목포 군산 그 얘기하다가, 목포 군산 외우셔야 돼. 니네 동네입니다. 외우셔야 돼. 목포 군산이 뭐야? 쌀을 많이 쌓아놨다가 빼앗아 갔을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겠지. 그래서 노래 지어 불렀어. 뭘까? 목포의 눈물. 불러봐, 소희. 목포의 눈물 부를 수 있잖아. 엄마 아빠 18번 아니야? 아니구나. 엄마 아빠도 안 부르시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실걸? 할머니한테 나중에 오늘 이따가 전화해서 여쭤봐봐. 할머니 목포의 눈물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할머니 되게 좋아하실 거야. 그 이난영이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 있었어요. 그 목포에 가면 그 시비도 있고요. 노래비 이런 거 다 있을걸요? 안 가봤어 목포? 가까운데. 목포는 세발낙지, 홍어 이거 유명하잖아. 목광 찍어 가야지. 안 가봤어? 목포는 안 가봤어. 아, 아깝다. 군산까지, 전주까지, 광주까지는 갔을 텐데 목포도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절친이 목포 친구라 이상하죠.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인데 제 절친은 또 목포예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예. 우리 그 친구는 경상도 점촌 아가씨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화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명절 되면 이제 쫙 한 바퀴 돌아요. 목포 갔다가 이제 점촌 갔다가 이러고 이제 서울까지 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는 데는 서울이니까 진짜 국토 재장정을 하는 거지. 힘들지. 근데 뭐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커플이야. 모범적인 커플이야. 어디 갔어? 뭐 하다 그랬어? 자,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미증식 계획 봅니다. 1920년대 경제수탈, 식민지 수탈 심화됩니다. 삼미증식 계획.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물자 판매를 통한 일본의 급격한 고바, 이게 중요하죠. 농민들의 도시 이주, 일본의 쌀값 폭등. 그래서 1918년 무렵에 일본에서 쌀값 폭등 때문에 쌀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일적인 식량 부족 사태. 그래서 일본 내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식량을 해결하자. 그래서 20년부터 15년간 920만 석 증산하고 500만 수탈 계획이야. 자, 방법. 농장 확대, 개간, 간척사업, 토지 개량 사업, 농의 비중 증대와 수리설 개척, 수리설 개척, 개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천수답 있고 수리답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천수답은 뭐야? 모내기를 할 때 비가 와야 되는 거야. 수리답은 비가 안 와도 이미 가둬놓은 물로 저수지 이런 걸로 돼요. 모내기를 할 수 있어. 천수답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계기로 수리답이 더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산미 증식계획 효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비료 공급 확대 외웁니다. 1927년 일본 자본으로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외웁니다. 1927년 노구찌라고 있어. 노구찌. 일본 신흥재벌 노구찌야. 얘가 일본 질소 비료 공장이야. 일본 질소 비료, 이걸 줄여서 일질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뭐야? 일본 질소 비료 공장의 조선에도 이제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일본 질소 비료 공장 조선 분점을 어디 낸 거야? 함흥의 남쪽 흥남에 낸 거야. 너무 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줄여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부른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건 누가 만든 거라고요? 일본 자본으로 만든 거야.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기출문제 이게 우리나라 자본 이래가지고 내가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일본 자본으로 만든 거야. 왜 비료 공장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1920년대. 27년에 공장 만들기 시작해서 3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거든요. 이건 바로 산미증식 계획 때문입니다. 종자 개량.
토지개량 주식회사 설립하고요. 수리조합도 만들 증설하죠. 결과 우리나라 식량사장 악화됩니다. 증산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수탈량은 계획대로. 증산량은 수탈량이 많았다. 조선의 쌀 부족과 쌀값 폭등, 만주에서 조, 옥수, 작곡시, 농민 몰라, 증산비용, 종자개량,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소장농액이 증가했고 농민의 영세성은 더욱더 악화됐다. 1920년대 조선 인구의 80% 이상이 소장농이고 그 80% 소장농 중에서 또 80%가 농민이고 그 농민의 80% 농민 중에서 80%가 또 소장농이었어요. 인구의 3%, 상위 3%가 토지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토지 소유 불균형이 심화됐죠. 소작지인이 증가하고요. 해외 이주도 증가합니다. 농업 구조의 불균형, 쌀 중심의 단작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요. 오답 만들면 되게 헷갈립니다. 삼민정치개혁의 결과 일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수탈당하였다. 오해 X야. X야. 그냥 일본에게 수탈당했다. 주어하고 수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 다양한 거 아니라고. 오직 뭐만 한다고요? 쌀만. 외우셔야 돼. 삼민정치개혁 중단. 1929년 대공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1923 일본의 쌀값이 하락하죠. 대공황이면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쌀값이 어때요? 떨어집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 쌀이 많이 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쌀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농민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단된 겁니다. 일본 농민이 쌀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 진해에서 어떻게 한다? 농민들이 반대하고 쌀값 떨어지고 이래서 중단된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단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삼민정치개혁 요강 읽어보시고요. 회사령 철폐 1920년 일본 자본의 원하는 조선 진출을 위해서 기억나죠. 그래서 미쯔비시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내용 회사 설립 허가제에서 신고제. 결과 일본 기업은 1920년 중반부터 중공업에 투자했고 조선 자본의 70%를 차지하고요. 김성수의 경성방위 등 일부 조선 기업이 성장한다. 말씀드렸죠. 관세장벽 철폐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관세 제3국의 관세는 높이고 일본 상품의 관세는 철폐합니다. 그래서 무역의 대일 의존도 높아졌고요. 신은행령, 조선인 소유 은행을 강제합병해서 조선은행의 예속. 기억나죠? 아까 한국은행이 조선은행 된다고 했잖아. 일본 자본의 지배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신은행령까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자, 외우셔야 돼요. 1929년에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대변화가 생기죠. 그 유명한 이야기. 뭐죠? 대공황이죠. 제가 기초반 할 때 한번 했는데 대공황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초과한 거라고요? 공급이 초과한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1차 대전 중에 전 세계 공장이 엄청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끝나고 한동안은 괜찮아요. 왜? 유럽이 전후 복구 사업 해야 되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남아메리카 같은 막 팔아먹었지. 좋았어. 문제는 유럽이 이제 20년대 중반쯤 되면 전후 복구가 끝나겠죠.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시 어떻게 하나 물건을 막 생산하기 시작해. 어때요 이제? 공장이 너무 많아진 거지. 공급이 초과하는 거야. 그럼 어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물건이 남아도는 거야. 어딘가는 갖다 팔아야 되는데 어디 갖다 팔면 제일 좋을까? 식민지 갖다 팔면 제일 좋은데 식민지가 있는 나라는 팔면 되겠지. 근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는 어때요? 이게 불가능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 대공황이 덮칩니다. 위험한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바나나 값이 폭락한다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지진 않아. 그럼 왜 미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왜 전 세계가 망가졌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1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유럽에 받아야 될 돈이 125억 달러야. 그걸 누구한테 받아야 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한테 받아야 되겠지. 그럼 영국, 프랑스 이것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 독일 때려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독일이 그지야. 진짜 골 때립니다. 보세요. 봐. 독일이라는 나라한테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거 받아야지. 그래서 누굴 줘야 돼? 미국한테 갚아야 돼요. 그럼 미국은 이걸 받으려면 돼. 근데 독일이 그지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미국이 어떻게 한다? 돈을 독일에 투자하는 거야. 미국이 독일에 돈을 투자해서 독일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지. 독일의 경제를 살려야 독일 경제가 성장해야 얘들한테 갚고 그래야 또 미국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구조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뭐라고? 대공황이 빵 터지는 거야. 미국 은행 5,000개가 망합니다. 그중에는 OK저축은행 이런 게 망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KB국민은행이 망했어. 그럼 우리 중에서 KB국민은행에 통장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 나도 있거든. 은행이 망한 얘기 무슨 말이야? 그 돈을 한 푼 더 꺼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뭐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 망하지 않을까? 우리 학원 망하겠지? 자, 여러분 월급 못 줍니다. 없어집니다. 저 어떻게 될까 이제? 망합니다. 오훈 망합니다. 영업 폭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경제가 어떻게 정말 박살나는 거 밑에 식당 망하겠지?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올 수가 없는데.
밑에 화장품 어때요? 금방 망할 겁니다. 이거 생필품이 아니잖아요. 느낌이 밑에 이거 다단계 아니야? 아닌가요? 아, 아니야. 다행히 오거든요. 다단계 치고 사람이 적더라고. 다단계는 시끄러워서 학원을 못해요. 제가 다단계 있는 건물에서 학원을 해봤거든요. 강의를 해봤어요. 정말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종교 집단처럼요. 막 으쌰으쌰 이런 걸 하잖아요. 시끄러워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근데 밑에는 그렇진 않더라고. 물류센터 같은 거죠. 물건은 되게 많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중요하지 않지. 다 망한다니까. 아, 방문 판매? 비슷하네 뭐. 다 망한다니까. 그러면 미국 자본가들이 어때요? 망했어. 지금 공장이 망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딘가 있던 돈을 회수해서라도 내 공장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떡할까? 독일에 투자했던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회수할 수밖에 없어. 그럼 독일 공장 어때요? 폭망하겠지. 독일 공장 망하면 돈 못 갚지. 여기 어때요? 망하고 이거 안 오지.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딱 잡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틈을 타서 누가 성장한 거야? 히틀러가 성장한 거야. 왜 갚냐고. 안 갚으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히틀러는요. 무력으로 권력 잡은 게 아니에요. 선거로 권력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 탄생시 스타가 히틀러하고 루즈벨트거든요. 거의 동시에 권력을 잡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미국은 그 유명한 뭐야 이제 먼저 투자하는 건 사람들이 그저서 가난해서 공장이 문 닫아버리면 월급 못 받으니까 마트에 물건 쌓이는 거고 또 어떻게 마트도 망하는 거고 계속 일은 악순환이 됐을 테니까 사람들 모아서 무조건 많은 거야. 산불 감시한다 그러면 돈 주고요. 땅 파면 돈 주고요. 그냥 모이기만 해도 돈 주고 막 이런 거지. 먼저 돈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뭐 할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겠지. 물건을 사면 때 공장이 다시 돌아가겠지. 이런 뭐야? 이게 뭐야? 뉴 딜 정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테니시강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강 파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산불 감시고 뭐 정말 별것도 아닌 것도 그냥 공공 일자리라고 하잖아. 이걸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적자 재정을 써가지고 먼저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뉴딜 정책이고 이게 누구의 이론이야? 케인즈의 이론 아니야. 정부가 이제 크게 간섭한다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 케인즈는 제 공산주의였지. 공산주의자 아니냐고 신받은 사람이란 말이지. 아니 자본주의 신은 아담한 스미스 오빠인데 임 비저브랜드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가격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정부한테 간섭하라고 하냐고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경제학이 신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지 이게. 중요하잖아.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닥치니까 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무역하면 된다고요? 보호무역 하는 거예요. 이 보호무역을 영어로 뭐라 한다? 블록경제. 블록이지. 벽돌을 쌓는 거지. 왜? 지네 나라 식민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네 나라 식민지에 다른 애들 못 팔게 물건을 막아버려 장벽을 쌓아버리는 거고 식민지 지네 나라 물건만 갖다 파는 거지. 근데 식민지가 없는 어떤 나라들? 그래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 어떡할 거야? 대외에 식민지 만들러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팽창 침략하러 가겠지. 독일은 우리 상관없고 일본이 어때요? 침략하는 시작이 중요하지. 이게 1931년 이게 무슨 사변이라고? 만주사변. 실제로 또 만주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어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히딩크야 난 아직도 배고파 이러면서 1937년 중국 본토 쳐들어가는데 이게 미친 거지. 이게 뭐라고요? 중일 전쟁이고요.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감시하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당연히 어때요? 견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어때요? 미일 통상조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일본이 수입하고 있던 석유의 70%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석유 수입이 안 되면 어때요? 비행기 못 뜨잖아. 항공 뭐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전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석유 찾아 나서야 되겠지. 어디야? 자와 수마트라 있는데 석유 많거든. 동남아시아로 쫙 갔다고. 근데 동남아시아가 이미 어때요? 제국주의 애들이 식민지를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어때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애들이 어때요? 일본을 포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좀 쟁기 말라고 A, B, C, D 포위만이라 해서 A가 어디야? 아메리카. B는 뭐? 설마 브라질? 축구 아니? 브리티시, 영국. 그다음 C는 뭐냐? 캐나다? 차이나. 무슨 캐나다 제국주의야? D는 뭐라고요? 독일이야? 더치. 주야.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던 뭐야? 더치. 네덜란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본은 압박하자. 일본이 어떻게 A, B, C, D 포인트만이 두목인 A를 까버리는 거죠. 이게 1941년 7월달만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41년 일본이 태평양까지 전쟁터로 만드는 태평양 전쟁.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죠. 유럽에서는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그 순간을 2차 대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야.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이것부터 봐도 되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걸로 보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까불다가 1945년에 원자탄 2방 맞고 또 시신하는 건데 일본은 자, 이 중요한 건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우리 한반도를 뭐로 만든다? 병참 기지화. 이게 뭐야? 무기 창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소위 말하는 뭐야? 남면 북양 정책.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농촌 무슨 운동? 진흥 운동. 요게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 중일 전쟁을 계기로 요 때부터 소위 말하는 뭐라고요? 외우셔야 되죠. 요게 무슨 운동이다? 여기서부터 무슨 운동이 아니고 정책이 뭐라고요? 민족 무슨 정책이다? 말살 정책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전통적으로는 10년대 1기, 20년대 2기, 30년 만주사변 이후로 3기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지. 앞에 1기, 2기, 요게 뭐야? 3기. 요게 몇 기라고요? 4기. 우리가 흔히 민족 말살이라고 할 때는 몇 기로 본다고요? 4기가 민족 말살이고 그 기준점은 뭐라고요? 중일 전쟁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지, 우리의 저항이 뭔지, 경제 약탈은 뭔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자, 봅니다. 807쪽 민족 말살 통치 30년대 이후입니다. 민족 말살은 크게 보면 1931년부터지만 좁게 보면 언제부터라고요? 중일 전쟁 이후입니다. 31년 이후부터. 출제자가 어떤 시가에서 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배경, 경제공황, 일제 대륙 침략 강의, 만주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 계기로 알아두세요. 무슨 국이 세워집니까? 만주 국이 수립됩니다. 외우세요. 이제 나중에 무장투쟁 하다 보면 내가 미리 말하고 시작한다. 만주 국과 만주 군벌은 같을까 다를까? 완전 다른 거다. 만주 군벌은 그냥 양아치 집단이고 우리 신라 하대 호족 집단인 거고, 만주 국은 어쨌거나 뭐야? 국가인 거야. 만주 국은 일본이 뒤에서 조종하는 괴뢰국이야. 괴뢰는 뭔지 알죠? 인형이야, 인형. 사람이 뒤에서 이게 조종하는 인형이라고. 그걸 괴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라고 있어. 어린 놈. 그 아이를 황제로 내세워가지고 일본이 뒤에서 간접 통치하는 거야. 우리랑은 비슷한 점도 있지. 뭐 식민지야. 차이점. 한반도는 어떻게? 직접 지배하고. 여기 뭐야? 간접 지배. 어쨌거나.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고요. 그래서 1만 연합군과 싸워요. 1만 연합군이 뭐냐면 일본군과 만주군, 만주국의 군대를 만주군이라고 해. 얘들과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전투가 나온다고. 쌍성보, 사다하자, 영릉가, 동경성, 경박호. 남쪽에서는 영릉가, 흥경성 이런 전투가 나온다고 남만주 쪽에서. 얘는 북만주 쪽이고. 반면에 1920년대 만주 군벌인 미스야가 일본 경무국장과 맺은 게 무슨 협정이었어? 만주 군벌은 장쪼린이고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와 맺은 게 뭐라고요? 미스야 협정인데 이건 뭐야? 만주 군벌이야. 머리 터진다. 만주 군벌이 뭐다냐?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무장투할 때 걱정하지 마. 표정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모를 때는 모른다는 표정을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야. 만주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익혀 두시고요. 자, 목적 조선민족성을 말살하는 거나 중국 조선민족 일본이나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장 수탈하는 거죠.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시민화. 자,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자, 3기야 4기야 다 4기야.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시민화 전부 다 몇 기라고요? 4기입니다. 4기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은 황국시민서사 암송을 강요합니다. 궁성요배. 궁성요배는 뭐야? 천황이 있다는 일본의 궁성에 해서 뭐야? 절하는 겁니다. 정오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 신사는 뭔지 알죠?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기리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신사가 다 문제가 아니고 무슨 신사가 문제야?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인 거지. 거기 이제 전범들까지 합살해놨잖아. 거기 누구 되는 줄 아세요? 징병징용으로 끌려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죽었잖아. 일본군으로 죽었다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야스쿠니 신사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니까. 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돌려줍니다.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지. 자, 아베 같은 놈들은 거기 가가지고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주변 나라 눈치 보이면 곡물 그래서 제사 지내는 물건을 지돈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일본식 성과 이런 거 아니고 뭐 창시개명 알잖아. 한국인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바꿀 강요한다. 1939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가 너무 창피해서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김씨를 가네야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나는 한자로 이렇게 수풀 인자거든. 이게 일본을 바꾸면 하야시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자기 일본 이름이 하야시였다고.
우리 아버지가 1928년생이야.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오래 사셨잖아. 당연히 이때를 살았으니까 창씨이명 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 이름이 하야시였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 전까지 수업하면 하야시 연락 욕했는데 우리 아버지일 줄은 몰랐어. 그래서 뭐 가네야마 이러다가 저항의 의미로 가나다 이렇게 성을 이렇게 만든 거야. 가나다 정원. 혹은 한자로는 견자정원. 조상님의 성을 바꿔야 되니 나는 개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신고했다가 심하게 처맞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어쨌거나 말모이란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합격한 다음에 보세요. 창씨개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는 윤동주에 나오잖아요. 윤동주. 안 나와? 별 해는 밤이라는 시에 보면 부끄러운 이름자를 썼다가 이내 지워버린다 이런 표현 나오지. 이름이 왜 부끄러워? 윤동주가 일본 유학 가려고 윤동주에서 평소 동주로 창씨개명 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거야. 동주가 왜 여성스러워서 부끄러웠겠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어때요? 정말 창씨개명 했다고 친일파면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친일파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박정희가 무슨 닭깎기 마사오로 창씨개명 했으니까 친일파야.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야. 친일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했으니까. 오히려요. 누가 봐도 완벽한 친일파는요. 일본이 강요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니네 할아버지 창씨개명 안 했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완벽한 독립운동가이거나 아니면 골수 친일파이거나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시죠? 데칼코마니아. 저 보면 딱 맞아. 난 그런 거 요새도 많이 봐. 극좌 극우 둘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지 않나? 뭐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일베나 워마드나 이게 접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편집해주세요. 무서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사용 금지한다. 3차 교육령 뒤에 나옵니다. 4차에서는 완전 폐지해버리고 3차에서는 선택 과목이 되고 수의 과목이 됐다가 4차는 폐지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음 조선학회 사건 이거 영어로 만들었다니까 말모이. 이게 조선학회 사건을 영어로 만든 게 말모이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일제탄압으로 실패했잖아요. 우리말 큰 사전.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합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탄압, 조선 동아일보 다 폐가. 1940년 외웁니다. 집회, 결사의 허가제로 바꾸고 이제 소학교 명칭을 뭐라고? 황국심이 뭐라고요? 국민학교 써야지. 1941년. 이건 연도 알아야 돼요. 1941년 국민학교로 바꿨고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시국대응 전선 사상보구연맹, 조선 사상범 예방 예비 구급령.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상범 뭐야?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거야. 얘는 어때? 특별한 활동을 안 했는데도 어때요? 얘는 사상범이니까 뭐야? 미리 뭐 할 수 있다고요? 구금할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양심의 자유를,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어때요? 잡아가는 거야. 나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는데. 인정할 수 있으세요? 이게 독재지 뭐야. 이게 정말 심각한 독재지. 나쁜 놈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외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전쟁 참여를 조직적으로 유도합니다.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총동원, 총력. 이런 말로 하면 뭐라고요? 무슨 전쟁 이후다? 주일전쟁. 애국반, 10호를 기준으로 애국반 조직합니다. 이게 오늘날 반상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생활 전반 통제, 반상회 개최하고요. 자,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 착용을 강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몸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면바지. 여자들, 남자들도 있지만 수면바지 있잖아. 왜? 고무줄 넣고 허벅지 개게 편하게 통으로 크게 하고 밑에 다시 어때요? 고무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되게 일하기 편한 바지죠. 이걸 뭐라고? 전투복.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거 안 입으면 다른 거 입으면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겠어요. 이거 강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선택지로 다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국시민서사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선 일체에 대한 미남이 총독. 창씨개명 읽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꼭 쭉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에 경제수탈입니다. 다음 페이지 808쪽. 이제 끝났어. 화내지 마. 끝났어. 자, 세계 경제공황 말씀드렸고요. 일본에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야? 대정 데모크라시, 아까 봤던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에서 식량 유입이 대공황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삼미주의 계획은 중단했고요. 그랬다가 중일전쟁으로 전시체제 강화되면서 식량 수요가 증가하자 못합니다. 39년입니다. 1939년부터 삼미증식계획이 뭐야? 다시 재개됐고요. 삼미증식계획만 재개한 게 아니라 가축증식계획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개를 함부로 도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 놈들이. 왠지 아세요? 전쟁하려면 추운 지방에 가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모피가 필요하죠. 군복 안에 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 개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개털을 못 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때 개털까지 홀라당 다 잘라가지고 식민지 백성만 추운 게 아니라 개들도 누드러 다녔어요. 아 진짜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고통받는 거야. 100% 레알입니다. 저도 지어낸 말이면 좋겠어요. 자, 남면 부양적 얘기했죠. 배경 경제공황 영향으로 선진 자본주의가들이 보호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료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일본 방직 자본가 보호해야 되니까 원료 부족하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남쪽으로 뭐 한다고요? 면화. 재배를 강요하고 북부 지방에는 가구당 5마리 양을 사육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어이없지. 남면 부양 정책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병참 기지와 배경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절을 위한 병참 기지 중요합니다. 공업화 정책하죠. 군수부 생산에 필요한 중화학공, 금속, 기계, 화학, 공장 이런 거 막 만들어주죠. 이제 발전소 이런 것도 막 만들어야 돼. 광고업에 집중하죠. 왜?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한반도 북부지방의 고업도시, 청진, 함흥, 수풍발전 이런 거 만들죠. 왜 북부지방에 만들겠어? 대륙 침략해야 되니까 북부지방에 만드는 게 당연하지. 결과 중화고업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경고업과 중고업 사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남부는 농업이고요. 북부는 공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북한이 어때요? 훨씬 더 잘 살고 여건이 좋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공업 발전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됩니다. 일본 재벌, 미쯔비시, 노부치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 얘들이 진출했고 일본 공장법, 노동자 보호법이 국내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맞아 가혹한 착취구조, 수탈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총동원법 왼쪽에 날개 있으니까 읽어보십니다. 자, 마지막 농촌진흥운동 다음 페이지.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 1932년부터 40년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36년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무산되는데 배경 일제수탈과 대공황으로 인한 농민층의 몰락,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고 농민이 회역에서 추진합니다. 제국주의 착취구조를 은폐한다. 무슨 말이야? 10년대 이미 토지조수 사업으로 농촌 망했어. 20년대 산미증식주의로 또 한 번 망했어. 그리고 무슨 주의도 들어왔어? 사회주의도 들어왔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농민들아. 니네가 지금 못 사는 건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라 니네가 깨어러서 못 사니까 새벽에 종초들 때가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농사 지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요?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소작 조정령이라든가 조선 농지령 나옵니다. 조선 소작 조정령이라든가 조선 농지령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기한부 계약 수작료이 된다 그랬잖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걸 이제 소작 기간을 3년 정도를 연장해 주는 거.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봅니다. 농민 구제의 명분. 춘궁 퇴치. 봄에 굶는 거 없애자. 차금 퇴치. 돈 빌리는 거 금지하자. 소작농. 이거 외워야 돼. 춘궁 퇴치, 차금 퇴치. 이게 있잖아. 농촌 진흥운동이 구호라는 거 알아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작농 보호, 자력갱생 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농민의 긴축산업과 납세. 결국 이거야. 니네 아껴서 뭐하다 세금 잘 내라 이거야. 농민의 고리 신자이나 자립지원보다는 정신운동 위주로 했고요. 일제 통제 강화, 소작쟁이 억제 목적이야. 조선 소작 조정령과 조선 농지령이 핵심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개가 제일 중요해. 결과 농민의 빈곤을 몰락을 막지 못했으며 30년 우카키 총독이 미나미로 바뀌면서 사실상 중단됩니다. 자세히 보기 조선 농지령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일제 말기의 전시, 수탈. 이건 무슨 전쟁 이유다? 중일전쟁 이유다. 1938년 지원병제, 1939년 징용, 그 다음에 1943년 학도 지원병, 1944년 되면 드디어 징병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징병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총을 쥐어주면 뒤에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44년 왜 징병제까지 갔겠어요? 이제 2판 4판인가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한테 깨지고 이제 2판 4판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징병제까지 가죠. 수십만 명이 징병당합니다. 자, 갑니다. 국가총동원령 중요합니다. 1938년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총력 조선연맹도 있다고 그랬어요. 배경 침략전쟁 확대, 인력자원 통제 수탈 강화. 중일전쟁 이후에 실시한 태평양전쟁이 강화됩니다. 1941년에 되면 물자통제령, 노무조정령 이런 것도 공포합니다. 물자약탈, 삼위증시에 제기한다 그랬고 미국 공출제도 중요합니다. 식량 배급제. 공출은 다 빼앗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시장 기능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배급할 수밖에 없어. 완전 공산당이야. 말 단위로 강제 공출합니다. 양고국시에서 노크를 숟가락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문화를 바꾼 거지. 생각해봐. 네가 며느리거든요. 시엄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노크를 닦고 제기 닦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어떡한다? 녹그릇이 뭐야, 이제? 금속이잖아. 뭐 한다고? 다 뺏어가는 거야. 심지어 학교절, 교회종, 학교종, 교회종, 절의종까지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니네 집에 제사 그릇을 빼앗으러 왔어요. 며느리가 어떡할까요? 시엄마는 안 뺏긴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며느리를 여기 뭐 이래가지고, 일본이 다 훔쳐갔다는, 뺏어갔다는 놀라운 전설. 농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명절 때 되면, 지금 제사 지낼 때 6.15 제사 지낸 집은 별로 안 많잖아. 아주 가끔 있긴 있어요. 아주 부잣집에 가능한 거야. 6.25가 몸이 좋다 그러거든. 그래서 뭐 한다? 남원 목기 세트. 다 나무로 제사 지내죠. 며느리들이 얼마나 좋아. 설거지 할 것도 없고 쓱 한번 닦으면 되고. 그래서 이거 며느리들이 겉으로는 화를 내고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자,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새끼 또 친일파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얘기했잖아.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금속재 그런 농기구, 식기, 제기, 교회, 사원의 종까지 다 가져갔다니까 진짜야. 일적수탈, 침략전쟁의 병력도내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그 다음 뭐라고요? 징병제, 44년. 무려 20만 명. 20세 이상 남성 다 징발해 갔습니다. 노동강진, 노동력, 국민징용령에서 39년부터 모집해서 말선 형식으로 전개된 노무동원은 1944년부터 완전히 징용으로 그냥 싹 잡아가는 거고요. 징용이 뭔지는 알죠? 징용은 일시키는 거고요. 우리 조용주 할 때 용 일시키는 거고, 징병은 군인으로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군인으로 징병에 가는 거고,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징용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게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여성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죠. 여성을 군 위안부로 강제동원해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합니다. 여자 정치인 근로령 12세에서 40세, 배우자 없는 여성을 강제 동원합니다. 군수공장 등에 종사했고, 일본은 위안부로 쓰죠. 자, 김복동 할머니라고 있어요. I Can Speak 영화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분은 14살에 끌려가셔가지고 8년 동안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 영화로 보셨잖아.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은 20여 분밖에 안 남아 계십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버티는 거죠. 매주 수요 집회하지만 이게 1000번 넘겠지만 일본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뭐 근로보국대라는 것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넘어갑니다. 다 했어요. 이제 총동원법 38년 신고산 타령 별에는 밤 윤동주 강제징용 다 나왔어요. 일본군 위안부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국민징용령도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교육정책 3차 교육령과 4차 교육령 나와 있는데 요건 뒤에 문화사 할 때 또 할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야 이렇게 오래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했어요. 뭐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야. 되게 짜증났잖아 오늘은. 그죠? 왜냐면 우리가 계속 당하는 역사니까. 근데 우리의 이제 저항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 좀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